네, 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오늘은 공돌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유라시안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요 마크를 가만히 한번 보시죠. 여기 있는 게 말입니다. 여기 휴대폰이 있어요. 그래서 요 말의 시대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서고 있습니다. 노마드의 시대가 다시 디지털 노마드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그래서 유라시안 네트워크란 로고를 이렇게 만들면서 유니온, 업그레이드, 유비퀴터스 이 세 가지의 U자를 썼습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누가 한 말인지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레포트를 쓴 기억이 나요. 제 여자친구 거도 써주느라고 한 3번 썼는데 이에치카의 What is History 그때는 열심히 이 레포트를 많이 썼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역사란 사실의 나열이 아니고 사관과 사실의 부단한 상호작용이다. 그리고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걸 제가 그 당시 쓰면서 뭐라고 썼느냐, 이건 역사는 구라라는 걸 의미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미래 전략이 사실과 인식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돼야 될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 똑같은 사실을 놓고 영호남, 충청, 수도권이라는 분할된 구조로 볼 것이냐? 대한민국을 볼 것이냐? 남북한 통일 한국을 볼 것이냐? 글로벌 한민족을 볼 것이냐? 전체 알타이를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보면은 과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 미래를 봐야 되겠다. 과거가 없이 미래를 볼 수는 없죠. 역사를 잃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과거에 함몰돼 있으면 미래는 없을 겁니다. 또 하나가 한국만 우리가 주장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잘나면 뭐 하겠어요. 남들이 우리하고 소통을 해야 되니까 한국과 세계가 소통한다. 그래서 시간적으로선 과거에서 미래를 봐야 되고 공간적으로는 한국과 세계가 소통하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와 유라시안 네트워크를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이제 문제를 봤습니다. 이 길이 있는데 뒤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돌멩이가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게 경제 분야를 보면 10년 저성장. 대한민국은 전 세계 180개 국가 중에서 지금 성장률이 120번째입니다. GDP 4만 불 달성 잘 안 보이죠. 남북 문제는 해결되고 있느냐? 이것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금년에 뭐 잘 좀 될지 모르겠어요. 역술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외교 문제, 중국과의 동북 공정, 일본과의 독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악화되고 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내부 갈등 심화, 불신 사회 이런 문제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이 전략이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를 잠깐 돌아봤습니다. 100년 전 우리 대한민국이죠. 비숍 여사가 참 한국에 와서 이렇게 동기부여가 안 돼 있는 나라 고 얘기했던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한 해가 1953년에 도달했죠. 왜 중요한지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1953년도. 뭐 이렇습니다. 이때 제가 태어났죠. 이럴 때. 흥남철수 여기 하고 있네요. 국제시장들 다 보셨죠? 네. 경제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60년대 우리 70불, 필리핀 170불, 태국 260불 이런 나라가 63년도에 우리가 광부하고 간호사를 팔아가지고 먹고 살았죠. 64년도에 이번에 국제시장에서 이 부분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감독이 뺐다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의 방독 연설 부분. 몹시 부끄럽습니다. 국가 가난해서 그들을 고생시켜 후손만큼은 결코 이렇게 타국에 팔려 나오지 않게 하겠다. 참 눈물겨운 얘기였고 저는 지금 또 이해 안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1억 4천만 마르크 월급을 담보로 받은 돈 가지고 뭘 하셨느냐 봤더니 그중 하나가 키스트를 만드셨어요. 이게 볼펜도 못 만드는 나라에서 참 이해 안 되는 부분. 대일청구권 자금 가지고 원래는 농어촌 개발에 쓰라고 그런 걸 경부고속도로하고 포항제철에 갖다가 쓰셨죠.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현재 이렇게 와 있습니다. 한국은 분명한 건 뭐냐면은 지난 50년간에 걸쳐서 전 세계 최대의 성장을 이룩한 나라는 틀림없죠. 분명히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자랑할 만한 건 사실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대기업 중심의 가불 문화에서 산업 발전 중심의 원가 전략으로 실용학문에 기초한 성장 전략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남들을 쫓아가는 전략으로는 중진국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56개국 비교 연구의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남들이 안 한 걸 해야 되겠다. 즉 창조 경제로 이전을 해야 되겠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면 더 이상 갈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 대기업 중심의 구조가 상생 협력으로 가야 되고 산업 중심이 가치 중심으로 원가 전략이 문화 전략으로 가야 되고 실용학문은 이제 인문학으로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바로 이제 창조 인문학이 필요한 시대가 되죠. 그럼 우리의 인문학이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뒤에 후발주자로 따라 들어갈 때는 먼저 갔던 사람을 쫓아가는 구조니까 우리는 추격자 전략으로 원가를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산업 구조가 어떻게 하면 원가를 낮추느냐 가지고 열심히 했죠. 이걸 하기 위해서 기술과 경영이 중요했습니다. 선진국 따라하기 했죠. 근데 이거의 한계가 코스트 낮춰도 어디까지 낮추겠어요. 결국은 이제는 밸류를 올리는 쪽으로 올라가 줘야 됩니다. 밸류 올리는 쪽이 뭐냐면 이게 바로 개척자 전략인데 이것은 밸류, 인간이 느끼는 가치가 뭐지? 이건 결국 인문학의 문제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인문학 중에서도 우리가 해겔의 철학을 얘기하고 사서상경을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인문학 가지고 우리가 차별화된 가치를 만드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인문학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장기 전환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과거 60년대 대한민국은 신뢰가 그래도 있는 사회였습니다. 폐쇄됐지만 신뢰가 있는 사회가 이제 민주적 개방 사회로 가는 이 가운데서 횡보를 하고 있죠. 사회 통합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제를 보면은 OECD 주요 행복 선의를 보면은 우리가 이 거의 꼴찌권에 가 있죠. 주요 항목을 보면 사회 질순위에서 거의 대부분 우리가 하위권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99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상위 10%의 소득 비중이 29%, OECD에서 가장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놀라운 발전을 해서 미국 다음으로 악화된 나라가 됐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이죠. 우리가 8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대기업과 소기업의 1인당 급여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절반, 2배 가까이 벌어져 있는 구조로 들어갔죠. 불균형,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전환시대의 패러다임, 대기업에서 복합 생태계, 실패에 비해서 실패 지원, 효율 혁신, 성실에서 창조로, 단순계에서 복잡계로, 정답을 교육하는 데서 문제를 교육하는 대로 이전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 거냐? 우리가 후진국에서 중진국 들어가는 중진국 진입 전략은 대한민국의 우등생이었습니다. 한강의 기적 이룩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교과서예요.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국제시장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식 가지고 선진국 진입 안 된다는 게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이죠.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 기술이 아니라 제도의 경쟁력.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 보호가 아니라 개방국가.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 추정이 아니라 선도 전략이 필요하고 여기 유라시안 인문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도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제조업이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4번째 제조 강국입니다. 이 기술의 경쟁력으로 제조할 때는 국내에 갈등의 소지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좋은 제품,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수출하겠다는데 혹시 여기 반대하시는 분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술을 융합하겠다. 예를 들어서 원격 의료를 만들겠다.
인터넷 인증 제도를 바꾸겠다. 그러면 시끄러워요. 서비스로 들어가면 제도의 경쟁력은 이해관계가 충돌되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이 서비스의 경쟁력을 만드는 제도의 경쟁력이 취약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서비스가 전체 산업의 70%, 미국은 80%입니다. 한국은 아직 60% 수준이죠. 즉 한국은 기술로 번 거를 제도가 까먹는 구조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예를 많이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공인인증서 제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2000년도에 대한민국이 세계 IT 초강국이 됐습니다. 벤처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그러니까 한국이 제일 앞서 나가서 보니까 이게 금융의 소위 인증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바깥에선 처음으로 우리가 128비트의 암호화 체계를 만들어서 인증제도로 사용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쾌거죠. 그런데 그거를 제도적으로 이것만 써야 된다고 제도적으로 확 막아버리니까 한국이 그 다음 15년 동안 공인인증서의 문제로 인터넷 후발 국가가 돼버렸어요. 바로 기술이 번 것을 제도가 까먹는 구조가 된 나라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개방된 분야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가 어떤 게 봤는데,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한 분야 A 학점 분야입니다. 모바일, 반도체, 특허, 바둑, 벤처 이런 A 학점 분야가 있고, B 학점 분야가 유통 서비스, C 학점 분야가 이건 제가 C 학점 준 게 아니고 OECD 경쟁력 순위에서 나온 C 학점입니다. 의료, 법률, 행정, 금융, 교육, 이 5대 분야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5대 분야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5대 분야가 왜 C학점일까? 봤더니 요거는 완전 개방된 분야는 우리가 다 A학점이에요. 부분 개방 분야는 B학점입니다. 닫힌 분야가 C학점입니다. 문제는 단순합니다. 이 닫힌 분야를 열면 문제는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가진 게 뭐밖에 없죠? 사람밖에 없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우수 인력이 어디로 집중되느냐?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로 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최고 수능 성적을 받은 사람들이 몰려간 분야가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까먹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심각한 문제죠. 결국 해결책은 뭐냐? 닫힌 분야를 개방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닫힌 분야가 개방 안 되는 게 약한 분야는 다 개방했어요. 우리가 80년대 제조 분야를 거의 다 개방했습니다. 그때 개방할 때 난리 났죠. LG, 삼성 금방 다 망가질 거다. 그런데 망가진 거 보니까 소니, 내셔널이 망가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통을 개방을 했어요. 그러면 이마트, 킴스클럽 날아갈 거다. 코피 터지고 나간 거는 월마트하고 까르푸가 코피 터지고 나갔습니다. 우리 영화 같은 문화 개방할 때 우리는 이제 전부 다 일본 영화 다 한국 휩쓸 거야. 할리우드 우리는 속국이 돼버릴 거야. 이제 대한민국의 영화에 관한 세계적 강국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개방을 해서 손해본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는, 이것은 개방을 하면은 바깥으로 나가서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데, 닫아놓으면은 내부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우리가 당파 싸움을 하게 되죠. 세 번째 문제는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도상국 시대에는 형님 따라갔습니다. 형님이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을 열심히 따라가면서 우리는 뭘 했냐? 추종 전략입니다. 한국의 외교 전략.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외교 전략이라는 게 별로 필요 없습니다. 미국 형님 하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냐? 이런 개발도상국 시의 우수생이 계속 갈려오니까 형님께서 우리를 견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리더십을 스스로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네트워크를 가져야 됩니다. 앵글로색슨 네트워크, 중국 네트워크, 유태인 네트워크, 이슬람 네트워크,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한국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1등 국가가 되는 게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제가 스토리텔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을 개방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도 전략으로 네트워크를 이끌어 가려면은 한국을 지역 계층 간 갈등 구조를 갖는 이런 사고에서 소위 남북의 통합 한국의 사고를 넘어가지고
전 세계를 우리가 아우를 수 있는 알타이 네트워크를 한번 구상해 보자. 그래서 대알타이 네트워크라는 비전을 가지고 한국을 개방으로 이끌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뛰어넘어야 될 세 가지 문제를 넘어가 보자. 이게 이제 지속적 승화를 위한 스토리텔링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필요한 게 뭐냐? 과거에서 미래를 보고 한국과 세계가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자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려면은 전 세계 유라시안의 역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표에 있는 나라들이 전 세계는 몽골리안 인종의 국가들, 알타이 국가들이죠. 알타이 국가들입니다. 그 안에 몽골리안, 투르크 뭐 이런 계통들, 퉁구스 세 개 계통이 있죠. 그래서 이들 국가들을 보고 자, 이제 기본 개념이 이런 거죠. 우리가 한반도 국가라는 정체성에서 이 전체를 아우르는 네트워크의 허브 국가로서 국가의 정체성을 재정립해 보자. 전제 조건이 있죠. 이 국가들이 좀 뭐 우리하고 교류를 할 정도 수준이 맞아야 되는데 이 수준 소위 말하는 물 관리가 안 되면은 이게 우리 덤태기만 쓸 우려가 있습니다. 그냥 퍼주기만 해야 될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이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 핀란드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앙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탄자 들어가는 나라들 그리고 인도 북부의 네팔, 부탄, 베트남, 운남성, 동부 삼성의 일본 여기 멕시코로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는 인디오 국가들 우리 지난번에 손성태 교수님이 이 부분은 잘 말씀을 해주셨죠. 이들을 한번 우리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역사학자가 아니고 저는 공학도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역사책을 사서 제가 봤습니다. 보고 문명이 어디서부터 발생했는가 봤더니 문명의 발생은 농경의 중심이 아니라 농경과 유목의 접점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왜 농경과 유목의 접점에서 발생하느냐? 이것이 상업과 산업이 합쳐져야 되겠다. 실제로 그 고대 문명을 조사한 보고서들은 일관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고대 문명 사이에 어마어마한 상호 교류가 있었다. 우리 인류는 아주 옛날부터 상호 교류를 하고 살았습니다. 뭐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서 알타이, 알튼, 아이션, 알지 전부 다 금이란 뜻이죠. 그래서 알타이에서 나온 김알지가 한국에 와서 다시 북쪽에 여진의 시조가 그 후손이 시조가 되면서 아이신이 되고 그래서 애신강나란 우리 그 청 왕조의 성이 만들어지고 이 일련의 얘기들. 그 다음에 우리가 함부르크에서 리버풀 지도를 보면 그렇죠. 저기 스웨덴의 스발바르 또 프랑스로 가면 스트라스버그, 이스탄불, 하이드라바드, 촌부리, 한국에 오면 상군부리, 서라벌. 이게 어떻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말들이 일관되게 벌, 부리, 부르크 다 같은 말들이죠. 동네란 뜻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인류는 오랜 옛날부터 지역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교류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류의 역사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조선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 얼마나 펼쳐져 있는가. 이건 김정민 씨가 이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숙신부터 여진의 그 중국식 발음 뉘신, 축신하고 주신하고 거의 비슷한 발음이죠. 다 발음이 거의 주신하고 비슷하게 나는 발음들입니다. 이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이 지역적으로 펼쳐져 있죠. 전 세계 고분들을 보면은 이 쿠르칸 고분, 가야 고분, 신라 고분, 장구청, 러시아, 시안, 켈트 고분들이 왜 이렇게 비슷하냐? 편두의 풍습도 우리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이건 이집트 투탕카멘입니다. 수메르, 카자흐스탄, 뭐 쿠샨, 마야 이게 다 편두의 풍습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 누가 누구를 가르친 게 교류를 한 겁니다. 불과 발기란 나라, 불, 발, 해 다 같은 뜻들이죠. 환 다 같은 뜻들입니다. 그들이 얼만큼 펼쳐져 불가리아 요즘 뭐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불가리 여기 보석도 여기 있습니다. 불가르족, 발칸
바라시오스, 볼가강, 바이칼 다 같은 이름을 가진 이름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불암산이 있습니다. 당군의 분포도 마찬가지죠. 당군, 튼리, 탕리, 우리 고두마카니 온 데가 탕리국이죠. 이것도 당군국입니다. 탕구루, 탕라, 티엔즈, 탕그리. 이거 카자흐스탄 가면 탕으로, 탕그라. 그다음 수메르는 딘그리. 다 언어들이 이거는 우연으로 보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자, 저는 우리 세계사를 보는 생각을 인류가 교육과 교류를 통해서 발전했고 지역사관에서 교류사관으로 우리가 생각을 넓혀보자. 그러면 이제 역사책을 보고 제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사에 대한 질문을 우선 두 개씩 연관되어 있습니다. 진나라가 왜 서쪽에 있는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했느냐, 아시리아가 어떻게 중동의 패자가 됐는가, 이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고, 중국의 수도는 왜 옛날에 장안이었고 로마는 왜 콘스탄티노플로 천도했는가, 신라와 그리스 신화의 유사점, 뭐 임금님기나 당나귀부터 시작해서 우리 우상국 들어갈 때 그 목마 문제, 굉장히 유사점들이 많죠. 거의 같습니다. 신라와 일본의 고분에 동시대의 로만 글라스가 출토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놓고 마지막 질문이 이겁니다. 이 전체 17세기의 4대 제국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보는 것은 이것을 지역이 떨어져 있는 역사가 아니라 실크로드를 통해서 세계가 서로가 교류하고 있었다. 역사는 점이 아니고 선으로 보고 이 네트워크가 고대 네트워크는 실크로드였죠. 자, 실크로드 말은 마음에 안 듭니다만은 이러한 실크로드를 가시겠다고 해서 이걸 관할한 게 이제 알타이인데, 실크로드가 이렇게 많습니다. 어딜 가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보죠. 보통 우리가 관광 코스로 가면은 시안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는 천상북로 이 코스를 가게 되죠. 여기 아스타나가 있고, 카자흐스탄에서 아스타나가 있고, 그리고 중국 남미 대륙에도 아즈텍이 있고, 우리 한국에도 아사달이 있죠. 자, 실크로드는 그게 초원의 길, 이게 제일 메인 로드입니다. 초원을 넘어가는, 이게 평탄하기 때문에. 그러면 끝이 거의 북경 근처로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장안으로 가는 요 길은 사막의 길, 우리가 흔히 대상의 길이라 얘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양주를 통해서 나가는 바다의 길. 동서교역은 이 3대 주선을 따라갑니다. 시대에 따라서 노마드의 길이 중심이 될 때는 그 번성하는 도시는 북경 일대가 됩니다. 그리고 사막의 길이 주된 교역로가 될 때 번성하는 도시는 장안이 되죠. 그리고 바다의 길이 번성할 때는 양주, 지금 광주 일대가 번영하게 됩니다. 여기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주선인 가장 쉬운 길은 초원의 길이 닫히는 경우들이 있죠. 바로 그것이 기후 문제로 초원의 길이 닫힐 때는 장안을 넘는 사막의 길이 돌아다니겠죠. 그리고 남북으로는 말을 교육하던 마영로, 라마교가 전파된 라마로, 불교가 전파된 불타로,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를 가로지르는 메소포타미아로, 발트해에서 이집트까지 가는 호박로, 호박무역을 주로 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죠. 굉장히 다양한 우리 실크로드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뭐 했느냐? 인류는 교류를 하고 교역을 했죠. 이 실크로드를 잘라봐서 최후의 전성기가 17세기입니다. 그럼 17세기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17세기의 전을 보면은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보이고, 그 후를 보면 실크로드가 무너진 세계가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17세기 세계 4대 제국을 잘라보는 게 역사를 관통하는 좋은 관점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17세기 세계 4대 제국을 봤습니다. 여기 오스만 투르크가 있죠. 여기 무굴 제국이 있습니다. 청제국이 있고, 그리고 바로 17세기는 대항해 시대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5세기 말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 한 세기가 지난 게 17세기예요. 17세기의 전 세계 부의 분포를 놓고 보면 부의 제일 강국은 청제국이 제일 돈 많은 나라다. 그리고 이 나머지 세 개의 제국은 비슷했다고 보고 있죠. 이 신성 로마 제국 하나를 빼놓고는 이 세 개 제국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도대체 뭐냐? 공통점이 바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돌골족이죠. 청은 여진족, 한국을 부모로 아는 나라고, 무굴 제국은 이름 자체가 요거는 몽골 제국이죠. 그래서 이 3대 제국의 공통점은 바로 알타이 제국입니다. 자, 17세기 4대 제국의 3대 제국의 공통점이 알타이 제국이 된 것이 우연일까 필연일까? 어떨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때려 맞추면 답을 우리가 알죠? 어느 쪽이죠? 이거죠? 예. 자, 이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우리가 간단하게 시중에 나가서 뭐 새롭게 우리가 뭐 고고학을 찾을 필요도 없이 시중에 나가서 시중에 있는 역사책을 아무거나 사오면 됩니다. 중국사 책을 하나 사다가 앞에서부터 그냥 읽어보면 돼요. 이 알타이 주도의 중국사는 기본적으로 여진, 몽골, 위구르, 티벳, 월, 이 5대 동이족들이 주도를 해왔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은부터 시작해서 이 나가는 이 관계에서 10세기 이후에서는 명 하나를 제외하고는 알타이 주도의 중국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요 나라 말할 것도 없죠. 키타이. 지금 우리 캐세이 퍼시픽이 바로 이 키타이죠. 금청은 뭐 바로 여진족 우리 고려인을 선조로 삼는 나라고, 원은 자기들 원나라의 최초의 국가가 고리국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들이 징기스칸의 최초의 직함이 고리족장이죠. 자오드 고리니까. 이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지나친 얘기를 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설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10세기 이후 중국의 역사의 주역은 알타이였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는 동서교역로를 장악하고 제철과 교역을 바탕으로 동아시아를 주도했다. 자, 그러면은 인도는 어떠냐? 제가 인도사를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인도에 가가지고 이 로지 왕조 하나를 제외하고는 인도는 전부 다 아프간의 투르크계 국가들입니다. 근데 로지 왕조도 가서 보니까 아니에요. 로지 왕조의 무덤이 거기 델리에 있는데 이사칸이에요. 그래서 다시 현지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들도 역시 투르크계 국가입니다. 책이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이 기원전 얘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또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고,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10세기 이후에 인도의 역사는 알타이 역사다. 적어도 지배 민족의 역사는 알타이 역사다. 이거는 100% 확실한 겁니다. 어느 책이나 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무굴 제국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몽골 제국, 티무르의 자손 바부르가 인도를 정복하고 만들면서 당연히 그 무굴 제국에는 뭐가 들어오느냐? 이 알타이 음악들이 들어오니까 우리 음악하고 비슷하죠. 얼마 전에 TV 방송에서 그게 왜 비슷하냐 가지고 한참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건 원래 당연히 비슷하게 돼 있는 것이다. 한글과 구자라트 문자 유사성, 요 문자 문제에 대해서는 요 다음 우리 시간에 진짜 전문가께서 얘기를 다루시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훈민정음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문자들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중동은 어떠냐? 중동사도 100%입니다. 중동사는 10세기 이후에는 전부 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쭉 따져보니까 100% 투르크의 역사입니다. 오스만 투르크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그 앞뒤가 다 그렇습니다. 앞뒤가 다 그래요. 그리고 좀 재미있는 게 징기스칸 군대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유일하게 두 군데에서 실패합니다. 하나가 베트남 전투에서 실패하고 또 하나가 이집트 전투에 실패하죠. 근데 둘 다 보면은 다 알타이 국가들입니다. 같은 전술을 쓰고 있던 거죠. 근데 그 뭐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전투력, 말의 전투력이 소위 보병의 전투력의 10배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투력은 사람 숫자가 아니고 10세기 이후의 전투력에서는 말의 숫자가 전투력의 중심이 된다. 경제력에서는 교역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무역을 장악한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명과 청을 놓고 봤을 때
토지세만 거의 부과했던 게 명나라의 반면에 교육세가 주역이 됐던 게 원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세금이 적습니다.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몽골이 뭘 만들었느냐? 몽골이 만든 게 역참 시스템을 만드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몽골 제국이 만든 두 개의 거대한 시스템이 화폐, 지폐를 안 받으면 이건 목을 치게 돼 있죠. 예. 그리고 세제 개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넘어갈 때마다 통행세 받던 것을 단일 소비세로 개혁하면서 전 세계에 무역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 무역 혁명이 일어나면서 나타난 결과, 그리고 실제로 팍스 몽골리아가 뭘 했느냐 가만히 우리가 놓고 보면은 팍스 몽골리아가 했던 일들은 이 무역로를 닦는 일을 했죠. 그래서 제가 몽골 제국의 최우선 과제가 어디 있느냐 놓고 보면은 그건 전부 다 무역로를 확보하는 쪽으로 들어갔다. 이건 틀림없는 일들이죠. 제가 이제 옛날에 역사를 배우면서 참 이해 안 됐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르네상스가 십자군 원정의 결과로 촉발됐다. 그래서 저는 참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14군 전쟁은 13세기 중반에 끝이 나요. 그런데 르네상스하고는 150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사이에 가만히 있다가 르네상스가 촉발되느냐? 바로 연결되는 것은 이 팍스 몽골리아하고는 바로 연결됩니다. 전 세계 교역로가 만들어지면은 무역이 폭증하죠. 무역이 폭증하면서 동방의 비단, 차, 향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서방의 유리, 가죽 이런 것들이 동방으로 오면서 당연히 양쪽 끝에 있는 국가들의 부가 축적되게 있습니다. 그 부가 축적된 지역이 이태리 도시 국가들이 되겠죠. 당연히 연결되는 것이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르네상스는 부를 축적했을 때 사람들이 돈을 벌고 난 다음에 문화가 만들어지지 십자군 전쟁처럼 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만들어지지는 않겠죠. 자, 그런데 이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게 17세기에 몽골 제국이 붕괴가 됩니다. 15세기에 붕괴가 되죠. 원명 교체기를 보면 재미있는 게 거대한 전투가 없습니다. 전투가 없어요. 왜냐하면 패스트 창궐로 인해 가지고 무역로가 붕괴되면서 국가 재정 시스템 자체가 원나라가 붕괴되게 되죠.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명이 등장하고 나서 영락제 이후에 명은 다 닫아 걸어버리죠. 북쪽은 만리장성을 쌓고, 그리고 바다는 전부 다 해금 조치를 하고, 서쪽으로는 우리가 도낭 일대부터 다 막아버리죠. 그러니까 명나라는 괜찮아요. 중국은 땅이 넓으니까. 유럽이 난리가 났어요. 그 마시던 차도 못 들어오고 향료도 못 들어오고 비단도 못 들어오고 이러니까 유럽에서 동방상품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죠. 동방상품 가격이 폭등되니까 당연히 여기에 비즈니스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기회가 바로 동방항로를 개척하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래서 비즈니스 기회가 개척되면서 제일 끝에 있는 후발 국가였던 포르투갈이 이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되고 17세기는 이제 공존의 시대가 됩니다. 청이 다시 들어서면서 유럽은 네덜란드가 플루트성이라는 선박 제조의 혁신을 이룩하고 그래서 획기적으로 선박 비용을 줄이죠. 그래서 그 당시 유럽 전체 선박의 3분의 2가 네덜란드 선박이고 그리고 주식회사 제도라는 획기적인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항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세기에 들면서 경제력이 역전되는 게 오스만이 쇠퇴하고 이게 비엔나 공작 실패하면서 쇠퇴하고 중국의 옹정제가 서거하고 무굴 제국이 함락되면서 제일 큰 거는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로부터 이제 18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경제력 역전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잊혀진 과거를 보면은 타지크스탄, 소그드, 사마르칸드, 부하라 이런 나라와 도시들을 우리는 대부분 잊어먹었습니다. 여기는 뭐 부하라를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부하라 아시는 분? 대부분의 경우 거의 없으십니다. 지금 사마르칸트, 지금의 홍콩, 부하라, 싱가포르 그런 나라들이죠. 그런 도시들이죠. 이런 도시들이 지금 우리 잊어먹었습니다. 사마르칸트를 가서 거기 있는
그 천문대 같은 거 보면은 야, 이게 고대 중세 얼마나 대단한 지역이었는데 이런 데가 지금 우리는 완전히 잊어먹은 나라입니다. 실크로드 붕괴로 알타이 소멸이 이루어지죠. 자, 이 단계에서 우리가 세계 역사 왜곡을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세계 역사 왜곡. 우리 학교 학생들 교과서에 실려 있는 지도입니다.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흔히 우리 강리도라고 얘기하죠. 우리 강리도는 1402년이니까 조선 건국 10년 후 1392년에 조선이 건국하고 10년 후에 그 권근의 발문을 쓴 소위 지도인데 이 지도 보시는 것처럼 가서 한국, 중국, 스리랑카 지나서 인디아 지나서 페르시아 지나서 여기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넘어가면 유럽이 여기 나와요. 이 강리도가 뭐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는 없고 일본에 3개의 판본이 있는데 이 일본의 3개 판본 중에 한 판본은 유럽의 그림이 좀 더 나옵니다. 여기다가 요거 좀 그거 제가 그림이 없어서 못 가져왔는데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1402년이라면 콜럼버스 아메리카 대륙 발견 90년 전이잖아요. 90년 전에 조선의 지도에 뭐가 나오냐면 아프리카하고 넘어가면 유럽이 나온다는 게 조선의 지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 진위 논쟁이 끝난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죠. 근데 교과서를 배우는 우리 학생들한테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봤더니 뜻은 몰라요. 저 지도가 의미한 뜻은. 이 의미한 뜻이 이거죠. 동서항로란 것은 이미 조선도 알고 있는 항로라는 거죠. 근데 이 지도는 누가 만든 지도죠? 오리지널? 이건 몽골 지도입니다. 몽골 지도. 이 안에 지명들이 다 몽골 지명들입니다. 그래서 이 동서항로는 이미 알려진 거고 몽골이 세계 제국을 건설하면서 당연히 가져야 될 게 시간과 공간을 지배해야 되니까 공간을 지배할 수 있는 지도를 반드시 가져야 되죠. 그 지도 중에서 지금 남아 있는 가장 유명한 지도가 우리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입니다. 뭐 지금 알려진 내용은 이런 거죠. 포르투갈의 인도 원정 바스코 다 가마가 인도를 원정할 때 인도까지 가는 항로는 누가 안내했느냐? 무슬림 상인이 안내를 했죠. 이거는 이미 알려진 항로였습니다. 알려진 항로를 그것을 단지 경제성이 없어서 안 쓰고 있던 것을 명의 여기를 폐쇄하면서 유럽의 서쪽 끝에 있는 포르투갈이 사업 기회를 잡고 아프리카 돌아가서 인도 항로를 가서 무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성이 뒷받침된 겁니다. 저는 참 역사 왜곡 중에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참 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래서 존 해닝 스피커가 빅토리아 여왕을 기리기 위해서 빅토리아 호수를 발견하고 여기다가 빅토리아 호수로 명명을 했다. 근데 조선이 이미 1402년도에 빅토리아 호수를 그려놨어요. 그보다 그 뒤에 천하전야 총독 이건 1418년에 제작했다는데 이게 이 문제는 이 지도는 지금 진위 논쟁이 아직도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1763년에 복제된 거는 그 뭐 틀림없는데 진짜 1418년에 제작됐느냐는 퀘스천이 있죠. 이 지도는 가운데 정확히 가운데 한반도가 가운데 있습니다. 한반도가. 근데 이 지도의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 아메리카 대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진위가 요거냐에 따라서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아까 빅토리아 호수 얘기는 제가 참 그렇다고 그러는 게 2세기 유럽에서 만든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에도 보면 여기 빅토리아 호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미 자기들 만든 지도에서도 나오는 호수를 빅토리아 여왕을 기리기 위해서 뭐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좀 왜곡을 해도 너무 왜곡하는 거죠. 이 우리가 지리가 나오면 그 다음에 천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천문은 시간이고 하늘은 시간이고 땅은 공간입니다. 시간과 공간 두 가지는 과거에는 권력의 근간이죠.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면 권력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도는 누구만 만드는 것이냐? 지도는 지배자만 지도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지도 만들면 그거는
그건 사형이거나 곤장이거나, 그 다음에 아무나 천문 관측을 하면 그것도 사형이거나 곤장이거나.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하고 같은 해죠. 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맨 뒤에 있는 요 그림이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천상열차 분야 지도죠.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만들어진 해도 똑같은 1402년입니다. 조선 건국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역시 공군이 발문을 한 겁니다. 중국 순우도가 만들어진 게 1213세기 중반입니다. 중국의 순우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별자리 숫자는 요게 조금 많고, 그 다음에 별자리에 대해서 중국 그 천문도는 그 그림에 별자리에 밝기가 표시 안 됩니다. 근데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크기가 밝기하고 비례하게끔 나와 있죠. 더 중요한 건 뭐냐? 일본의 키토로 고분인데, 키토로 고분, 일본의 이제 고구려 유민들이 가서 만든 무덤들이 다카마스총, 고총이라고 그러죠. 다카마스총의 키토로 고분에 내부에 이거 비슷한 게 나왔어요. 근데 그 고분의 성립 연도를 보면 당연히 순우도보다 앞선 거죠. 그 고분이 별자리 600개쯤 있는데, 별이 한 600개 있는데, 그 고분의 성립 연도 그림 천문도가 기원전 1세기입니다. 그 천문학자들은 이거 참 잘 맞춥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가 세차 운동 때문에 별자리 위치가 바뀌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어느 위도에서 측정했냐가 정확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북위 39도의 기원에서 기원 후 1세기 사이의 천문도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 최고 천문도가 맞습니다. 1460년도에. 그러면 이런 천문도를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적도 황도 다 표시되어 있죠. 이것이 왜 만들었냐? 이동을 위해서 만들었느냐, 제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농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이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이게 그냥 대충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정밀하게 관측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석재 박사님이 보여준 BC 1734년에 기록되는 오성치루 현상이죠. 이런 것들이 그냥 기록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 홍산 문명과 고조선 문제는 다음에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할 겁니다. 금년 중에 토론회를 개최할 거고, 중요한 거는 BC 7000년, 그러니까 우리가 4대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1000년 이상 앞서서 소화서 문화로 출발해서 이 일련의 문명들이 발굴되기 시작하죠. 동아시아 최초의 문명, 세계 최고의 문명,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 BC 2400년 하가점 하층 문화가 바로 고조선 문명 소위 하고 일치하는 일치점들을 너무 많이 갖고 오고, 이건 다음에 홍산 문명 다룰 때 같이 다루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우리 소위 단전 호흡을 하는 상이죠. 요 위에 보면은 상투 위에 여기 백회열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도토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홍산 문명의 유적을 보면은 너무나도 확실한데, 이런 동북공정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많은 내용적 접근, 명분적 접근, 여러 가지 접근이 필요할 텐데, 제가 여기서 한마디 얘기할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고려가 나라리, 고리가 맞습니다. 고리. 그러니까 코리아죠. 그래서 고구려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고리로 부르면은 국제 브랜드가 우리 코리아가 고리니까 그건 국제 분쟁에서 굉장히 이게 이미지 전쟁에서 쉽게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보면은 주요국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역사 왜곡이 나쁜 것이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이해직하는 역사는 사관과 사실의 결합이라.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레포트를 쓰면서 이거는 역사는 구라라는 의미다 하고 제가 레포트를 썼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관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바라보는 역사와 한국이 바라보는 역사와 그리고 러시아가 바라보는 역사는 다른 역사죠.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데, 실증주의 사관이란 건 과연 뭐냐? 이게 사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사관이. 그래서 우리의 사관이 있는 역사가 필요하다. 일본,
우리가 역사 왜곡한다고 막 뭐라 하는데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저는 일본보다 한 수 위가 중국인 것 같아요. 근데 중국보다 더 대단한 나라는 저는 러시아인 것 같아요. 예. 러시아는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예.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예. 유럽은 뭐 너무 막강하죠. 예. 지금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의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상하게 유라시안 네트워크는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가장 네트워크를 잘 만들고 있던 그런 유라시안 네트워크가 지금은 그 네트워크만 없어요. 과연 이것이 없는 게 우연인가 필연인가? 자, 우리가 여기서 공학도니까 공학도든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변방, 요하 지역에서 중국 아니 세계 최초의 문명이 발생했을까?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게 기후 변화를 보면은 이게 지금 빗살무늬 토기권이 연결되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게 핀란드로부터 우리가 실크로드 초원의 길을 따라 가지고 한반도로 그냥 연결됩니다. 요 규수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요게 그냥 그대로 연결된 유물들이 나타나죠. 기후 변화 이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코끼리 환경도에서 코끼리 화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 주된 교육론은 이겁니다. 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당연히 여기가 홍산 일대가 그 교육의 중심지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하가 변방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기후 변화 이전에 요하 일대는 이거는 교육의 핵심 중심이 돼 있던 거죠. 우리 알타이 제국의 영역들 보면은 흉노, 훈제국, 또 우리 고구려, 그 다음에 토번 제국 많은 우리 국가들이 있죠. 우리가 이들 국가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들여다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들여다본 기억이 없을까? 암만 생각해도 그건 좀 역사 왜곡의 결과죠. 일부 지운 겁니다. 우리 알타이 영웅들이 많죠. 이분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보통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아마 여기 다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여기 있는 분 다 아시는 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 잊혀진 알타이 영웅들입니다. 우리가 이분들 안 보고 주는 뭘 보냐면 플루타크 영웅전은 우리 열심히 보고 있죠. 예. 우리 잊혀진 알타이의 도시들입니다. 대단한 도시들이죠. 이 대단한 도시들이 지금 우리는 다 잊혀져 있습니다. 자, 이런 알타이 전체를 아우르는 한국의 리더십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 알타이의 국가 중에서 세계 10위권에 드는 국가는 지금 한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OECD 10위권에 드는 국가는. 그러면 다른 국가들 사실은 핀란드 뭐 훌륭한 국가지만 너무 작아요. 너무 국가가 작습니다. 멕시코와 터키는 앞으로 미래는 기대되지고 인구도 뭐 쓸만한데 아직은 우리 GDP가 절반 수준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10위권 국가는 우리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키스 젠킨스 얘기죠. 역사는 세계를 지배하는 자에게서 씌어진다. 이 몽골리안 제국의 역사는 유럽과 중국에 의해서 역사의 그늘로 묻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역 중심에서 교류 중심사로 가면서 역사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 누가 역할을 할 것이냐? 일본과 한국 둘 중에 하나 혹은 둘이 같이 일을 해야 될 거가 아니겠느냐. 일본이 나서줬으면 좋겠는데 일본은 참 보면은 이 공간적 제약 때문에 생긴 문제일지 모르지만 폐쇄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나서야 되는데 과거 여진이 금 제국을 만들고 청 제국을 만들겠대. 투르크가 오스만 투르크를 성립시키고 몽골이 세계 제국을 만들 때보다 한국의 세력이 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리더십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고 또 과거처럼 영역 싸움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서로가 호혜적으로 거래를 하고 교류와 융합을 하자는 얘기니까 누구한테도 손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문적인 자부심을 고취하는 개방 스토리텔링을 해보자. 이까지가 이제 스토리의 제 1편이 되겠습니다. 자, 이까지를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얘기가 그래요. 야, 그래 너희 집에 옛날에 집안에 삼정승 6판서가 있는 건 알겠는데
지금 너희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미래 얘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미래를 보자. 디지털 노마드의 미래를 보겠습니다. 세계의 역사 흐름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네트워크를 장악한 세력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로부터 인터넷까지의 네트워크를 쭉 이끈 나라들이 있죠. 여기까지는 알타이 국가들. 여기서부터 영국, 그 다음에 미국 이런 식으로 끌어왔는데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모바일 네트워크의 힘이란 것이 실크로드로부터 인터넷까지의 네트워크의 합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이것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하는 유비퀴터스 네트워크입니다. 자, 지금 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수많은 산업에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MP3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전자사전 사는 사람도 없죠. 요즘 내비게이터도 잘 안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놓고 보면 첫 번째가 인간이 갖고 있는 오감의 능력 플러스 아바타로서 스마트폰이 결합되면은 인간이 평범한 저 같은 인간이 과거의 슈퍼맨들이 갖고 있는 초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뭘 물어봐도 백과사전에 있는 거 물어보면 1분 안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학생 애들은 1분이 아니라 10초만 됩니다. 저는 한 손으로 때리고 걔들은 뭐 100타씩 때리니까 200타씩 때리고 동치성, 투시 능력, 초감각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죠. 이미 인간은 스마트폰과 결합하면서 우리가 초 능력을 가지게 됐고 슈퍼맨이 됐죠. 뿐만 아니라 개미가 개미 집단이 돼서 하나의 집단 생명을 만들듯이 바로 페로몬에 의한 상호작용으로 수많은 개체들이 힘을 합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개미와 똑같이 모바일 커넥티비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집단 인류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비잉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붉은 악마, 사이질 뭐 이런 SNS, 이런 트위터, 페이스북들이 그런 거더라. 그래서 붉은 악마 누가 만들었는가 물어봤어요. 전 세계가 경악했죠. 붉은 악마 등장할 때. 그런데 이거를 기획하고 지시한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조직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스스로 자기 조직화되는 이 힘이 바로 뭐냐면 호모 모빌리언스죠. 개인은 스마트폰 아바타와 결합해서 슈퍼맨이 됩니다. 이 슈퍼맨들이 다시 결합해가지고 집단 생명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는 시간이 융합되고 하늘이 융합되죠. 공간이 융합되고 인간이 융합되는 이 천지인이 융합하는 세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디지털 노마드의 세상, 호모 모빌리언스의 세상. 지금 제가 붙인 이름이고 이거는 자크 아탈리가 붙인 이름이죠. 여기 좀 더 폼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자크 아탈리가 한 얘기가 인류는 1만 년 만에 정착 생활을 끝내고 디지털 장비로 무장한 채 도시와 세계를 떠도는 디지털 유목민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품목은 이런 것들이죠. 인터넷 네트워크 기기들이다. 질문이 이겁니다. 실크로드 시대에 알타이 노마드가 세계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실크로드가 소멸되면서 알타이 노마드가 쇠퇴를 했어요. 그런데 디지털 실크로드가 등장하면서 디지털 노마드가 재부상할 것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그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거는 그냥 오프라인 네트워크이고 요거는 그야말로 가상 세상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 세계 알타이 인종의 국가에서 가장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사용률, 사용 시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용 패턴이 아예 달라요. 이것은 이동 중에도 씁니다. 미국의 사용 패턴을 보면 미국은 주에 낮에 열심히 쓰다가 밤이 되면 줄어들어요. 한국은 24시간 열심히 씁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실크로드로 디지털 노마드가 부활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화두, 미래의 화두가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실크로드를 누가 이끌어 갈 것이냐가 이제 다음 세계 선도주자의 자격 요건 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다음 질문은 글로벌 리더십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질문이 되겠죠. 한국은 크게 두 개의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흥의 사이클입니다.
하나가 한해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사이클이 어떻게 나눠지는가 한번 제가 들여다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대한민국이 단군 할아버지 이래 지금 최고로 잘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또 공돌이니까 분석을 해봤습니다. 실제 그런가? 실제 그런가 하고 놓고 저는 보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을 했냐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평균일 것이다. 이게 제가 미리 설정하고 들어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 14, 15위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적이 별로 없어요. 조선 500년을 빼놓고. 그러면 조선 500년과 그렇지 않은 건 뭐냐면 조선 500년은 우리가 폐쇄 사이클로 들어가면서 대한민국이 한해 사이클로 들어간 시대였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국가 전체를 닫아버린 것은 조선 500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왔던 소위 고려는 송도북이 어음, 그래서 고려의 어음이 우리 해외에서도 양주에도 사용되는 이 고려의 어음, 그리고 소위 베네치아보다 200년 가까이 먼저 만들어낸 복식북이, 송도북이까지 갖고 있던 고려의 발달된 화폐 경제가 조선에 들어오면서는 물물 경제로 바뀝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제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역에 묶어놓기 위해서 산업공상이란 패러다임과 동시에 물물 경제라고. 그래서 이 구조가 뭐하고 똑같으냐 그러면 지금 북한 구조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북한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 개발된 게 있느냐? 최근 10년간 장마당 발전 이전에는 발전된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선 500년의 시작과 끝을 놓고 봤을 때 발전된 게 있느냐?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건 포철의 박태준 회장님이 자기가 면밀히 연구해 봤더니 그런 결론을 내렸다 이런 얘기예요. 한국은 원래 백제로부터 신라 고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개방의 국가였습니다. 우리는 개방 국가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수평적 구조의 개방 국가였습니다. 우리 뭐 신라만 놓고 보다도 여성 파워 얼마나 센지 알죠. 우리 백제는 말 그대로 백가제해,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바다를 건넜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무역 국가입니다. 무역 국가예요. 신라는 그 백제를 이어받아서 독점력 중국 무역을 했고 고려는 이 동아시아 소위 팍스 몽골리아 하에서 동아시아의 무역 대국으로 부상했죠. 이 상업 기반이 열린 국가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고 이건 북한입니다. 한국은 열린 국가가 되면 흥이 살면서 살아나고 폐쇄 국가가 되면은 한이 살면서 떨어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다. 우리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백제해의 무역망, 뭐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미 많은 얘기가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한종석 박사님이 우리 하반기에 이 백제 얘기를 또 재미있게 해주실 걸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보여드릴 건 뭐냐면은 이건 뭐 저기 의자왕이 안 보냈다는 사람도 있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 여튼 백제에서 일본으로 보낸 건 확실한 거죠. 그리고 이 바둑판이 우리 한국의 바둑판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이게 순장 바둑의 화점이 그려져 있는 바둑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일본으로 갔다. 이건 뭐 틀림없는 거예요. 이게 정청원의 보물로 지금 있는 거죠. 근데 이 바둑판의 중요한 점이 뭐냐? 우리가 얼만큼 개방 무역 국가인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자단, 이 나무는 스리랑카산 자단입니다. 상아는 뭐 인도에서 오거나 어디서 왔겠죠. 여튼 한국에서는 없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코끼리 낙타 그림, 상아 수정으로 만들어진 바둑통, 코끼리 무늬. 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것은 개방 무역 국가, 그것도 작은 무역이 아니라 광대한 무역 기반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금동대학로에 나오는 이 그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동대학로 발견 과정 정말 드라마틱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백제의 금동대학로가 발견됐지만은 이 금동대학로에 새겨져 있는 문양들이 더 놀라운 문양들이죠. 뭘 얘기하고 있느냐? 백제가 얼만큼 개방된 무역 국가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신라가 백제를 대신해 가지고 뭘 하느냐? 우리 중국의 무역을 독점하게 되죠. 대표적인 게 옌리이겠죠. 옌리는 원인대사, 중국 정태종의 2대 종정이죠. 그래서 일본 천황의 왕사로서 중국 유학을 가서 도착을 여기 명주에 도착을 해서 이 내륙 운하를 타고 올라가서 적산포에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 들어옵니다. 이 옌린이 쓴 일기를 보면 출발부터 신라배와 신라수부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왜 신라배와 신라수부를 구하느냐? 그들이 믿을만 하니까. 왕사가 가는데 일본 배를 안 타고 신라배를 탄다. 명주 도착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만나는 통역, 역관, 그리고 환전소, 그리고 여관들 절반이 신라인들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다 신라인들 이름이 여기 써 있습니다. 이건 뭐냐? 신라인들이 중국 내륙의 무역까지 50% 이상을 석권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냐? 하루아침에 안 돼요. 바로 이 시대가 장보고 시대입니다. 장보고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장보고의 직함, 대설한 직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여튼 이건 백제로부터 계승된 우리의 무역 네트워크이다. 이 황금복음의 의미는 더 의미심장하죠. 황금복음. 이 대릉원에 우리가 계림로 14호 거분에서 나온 이 황금복음입니다. 길이 40cm 안 됩니다. 요만한 황금복음인데 이 황금복음이 발견되면서 놀라운 이 비슷한 황금복음이 나온 데가 많습니다. 이 카자흐에서도 나오고 흑해에서도 나오고 크림반도 이탈리아에서 나오는데 가장 완벽한 형태로 출토된 게 우리 신라에서 출토가 됐죠. 이 황금복음이 뭐냐면은 요 보석이 성유석이에요. 이 성유석 중에서도 최고의 성유석입니다. 최고의 성유석이 나는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 들어간 요 재료들을 놓고 보면 이게 뭐냐면 글로벌 소싱을 해야지 되는 재료입니다. 한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재료가 아니에요. 글로벌 소싱을 해야 되는 재료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양들도 조금씩 다릅니다. 마치도 이것은 신라 백제가 금동 신발을 자기 담노들한테 줘서 토징을 삼듯이 이 시대가 언제냐 그러면 훈제국, 유럽에 훈제국이 있던 시대입니다. 참고로 우리 역사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틸라, 우리 그보다 3세기 전에 신라의 아달라 왕이 있었죠. 아달라의 뜻이 뭐냐부터 시작해서 뭐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확실한 건 뭐냐면은 트라키아 기법으로 제작되고 이 재료는 글로벌 소싱되고 이것은 훈제국 쿠샨 북이 고구려에 이르기까지 펼쳐져 있는 이 글로벌 소싱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복음이 신라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오늘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 삼태극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 복음이 얼만큼 우리가 무역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있었는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라와 일본의 고분에서 동시대 로만 글래스가 나옵니다. 그 로만 글래스에 보면은 우리 KBS 역사 스페셜에 그런 거 나왔죠. 그 조그만 유리 조각 안에 조각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 인면상이 조각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몽골리안의 지표 동보, 요거는 저기 독일 TV에서 요거를 보여주면서 자기 독일 TV에서 소개했던 거죠. 이것은 훈족은 아마도 코리아에서 왔을 것이다. 그거는 우리는 뭐 텔레비에서 했던 얘기니까 별로 주장할 건 없습니다만은 이 동복이라는 거, 이 동복이 노마드의 지표죠. 그래서 이 동복들이 오르도스 동복, 김해 동복, 노인라 동복 조금씩 다르지만 동복의 적색가루죠. 소위 고기를 말린 육포, 흰색 가루, 치즈 이걸 가지고 전 세계를 누빈 거죠. 이 동복의 많은 지표들이 우리 한국에서 나오고 있다. 가야, 돌골, 고구려 무사들입니다.
이 비닐 갑옷이란 것은 굉장히 발전된 갑옷입니다. 이 갑옷의 무게가 6kg밖에 안 돼요. 이 판형 갑옷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유럽이 쓰는 판형 갑옷들, 기사들이 쓰는 거. 그리고 이 움직임도 편하지가 않아요. 이 비닐형 갑옷들이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갑옷들, 그 다음에 이거는 훈족 칸글은 여기 스케타이 카자흐스탄입니다. 스케타이 무사의 그림들입니다. 개방무역국가 고려가 만들었던 송도 사계치부죠. 그래서 이 송도 사계치부는 왜 우리가 복식부기가 필요한가? 복식부기가 필요한 것은 방대한 외상거래, 그리고 방대한 재고와 외상거래가 없으면 현금출 납부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단식부기만 돼요. 복식부기를 만들 필요성이 있으니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복식부기가 만들어진 것은 그만한 무역 규모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쌍화점 동네방네 누가 들어와 있냐? 회의합의가 들어와서 쌍화 팔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고려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병난도는 동아시아 최대 무역항이었고, 우리 태극기 참 우리 태극기 대단한 국기죠. 그런데 이 태극기가 문양이 있는 나라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죠. 이거 어느 나라 국기인가요? 몽골 국기입니다. 요거는요, 티베트 국기입니다. 몽골과 티베트 국기에 똑같은 우리와 같은 태극이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 심볼들은 그냥 만들어지는 심볼들이 아닙니다. 태극을 다룰 때 나중에 한번 다루었으면 하는 겁니다. 자, 한국이 잘하는 거, 우리 양궁. 원래 우리가 활 쏘는 사람들이니까 양궁 당연히 잘하겠죠. 배 만드는 거 당연히 우리는 이순신 씨나 우리 조선의 힘이죠. 태권도, 바둑 다 전부 다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DNA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숙제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에이펙 대표로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한국 외교관들을 부르는 이름이 3S입니다. 3S가 뭐냐? 한국 외교관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는 게 앵글로색슨 애들은 자기들끼리 놀아요. 말레이 애들은 자기들끼리 놉니다. 차이니즈 애들, 홍콩, 싱가포르, 중국 자기들끼리 놀아요. 한국은 외톨입니다. 그러니까 외톨이면 할 게 없으니까 뭐 하고 있냐면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슬리핑 하고 있습니다. 스마일 합니다. 스마일 하면은 처음에 사일런트 합니다. 사일런트 하면 너 화났냐 그러니까 그다음 스마일 해요. 근데 계속 스마일 하고 있다 보면 졸립습니다. 그래서 잡니다. 그래서 슬리핑 하죠. 3S입니다. 전 세계 모든 네트워크 있는데 우리만 네트워크였습니다. 한국은 왜 외톨인가? 외교 전략에서 우리는 강대국 따라가서 주변국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볼로서 몽골을 끌어안고 실로서 일본과 협조를 만들고 EDCF 같은 ODA를 확대해서 한국의 국가 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건 누구한테도 손해가 안 되는 일이죠. 이거에서 누가 손해 볼 때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외교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외교 네트워크의 바탕이 되는 게 뭐냐? 문화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개발 시대는 우리 실용 학문에 집중했습니다. 기술 개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경영학 열심히 하고. 근데 이제는 밸류를 만들어야 되니까 선도 문화를 구축해야 됩니다. 선도 문화, 바로 개방인 문화. 그래서 유라시안 인문하고 유라시안 역사, 유라시안 철학, 유라시안 문화, 고고학, 미술 이런 거 우리가 할 게 많겠죠. 누가 이걸 주도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유라시안 네트워크의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죠. 들어보면은 여기 있는 핀란드, 지금은 노키아가 좀 무너졌습니다만 그래도 핀란드 굉장히 모바일 강국입니다. 그쪽에 지금 또 강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헝가리 동유럽의 교두보가 됩니다. 네팔 인도의 교두보, 베트남 아시안의 강국, 멕시코 중미의 교두보, 페루 남미의 교두보, 터키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EU 가맹 중 가맹의 정부 한국과 유일한 혁명국가, 이슬람의 교두보, 터키 연방의 중심국. 자, 이런 유라시안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한국의 미래 정체성을 만들어 가면은 그게 한국의 손해가 될 것 같지도 않고 이들 국가의 손해가 될 것 같지도 않고 서로 상호 호혜적 윈윈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미국의 손해가 되고 일본의 손해가 되느냐?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네트워크가 유라시안 네트워크이고, 대한민국은 이걸 통해서 단순히 경제적 그다음에 이런 부분만 아니라 국제 외교적 파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가 내에서 정말 하기 어려운 기득권 집단을 여는데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진국에서 중진국 진입 전략 우리 대성공을 했는데, 불행히도 이거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진국 함정에 많은 나라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경쟁력, 열린 국가 선도 전략을 바로 유라시안 인문학이 해내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천지인이 이화세계와 홍익인간으로 가는 이러한 한국의 인문학으로 선순환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럼 이런 선순환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한번 꿈꿔보겠습니다. 자본주의의 문제는 이거였어요. 성장을 열심히 추구했는데 가치는 창출돼요. 그런데 문제는 양극화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사회주의 문제는 복지를 주장하고 가치 분배는 하는데 성장이 안 되니까 경제가 황폐화됩니다. 이 두 가지 다 아니라는 것이 이미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교훈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내보내줘야 되겠다. 그것이 뭐냐면 선순환이라는 관점입니다. 앙트레프리너리즘이라고 제가 부르는 이름은 기업가 정신의 선순환이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분배하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소위 혼돈의 무국에서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양과 음이 나누어지는 분별이 생기는 양극으로 가면서 1차적인 발전을 합니다. 양극의 시대는 경쟁의 시대입니다. 추격의 시대예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남들을 추격하고 경쟁하는데 이것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려면 음과 양의 순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효대사가 얘기하는 묘합이 이루어지고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그림은 생명의 모습인 태극의 모습을 가지게 되죠. 태아의 모습은 태극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씨앗의 발생 과정을 보면 태극의 모양이에요. 혁신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고 양의 기운이죠. 효율은 세상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어느 쪽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두 개가 어떻게 순환하느냐의 문제이죠. 성장과 분배 어느 게 더 중요하자가 아니라 둘이 어떻게 순환하느냐의 문제이죠. 그리고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니라 좌와 우가 어떻게 순환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생의 생명의 기운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태극 경영이라고 제가 이름을 짓고, 결국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가치 창출을 하고 그것이 가치 분배를 통해서 다시 가치 창출이 순환되면 됩니다. 이거를 잘라버리게 되면은 기업의 오너들은 돈 벌어서 내가 가져가고 분배는 안 하겠다 생각하는 거고, 노조에서는 나는 분배만 받으면 되지 우리 회사가 어떻게 더 가치를 만드는 건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개가 순환 과정으로 돌아가면서 선순환 기업가 정신이 발현되게 되겠죠. 즉 기회 발굴과 핵심 역량으로 가치를 만들고 동기부여와 기업 문화로 가치 분배를 하는, 이것이 우리가 만들 세상이 될 겁니다. 이러한 선순환의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는 지금 전 세계 경영학에서 이 문제를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게 이상한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순환의 관점에서 문제를 안 보고 대립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있죠. 양의 기운은 기업의 이익입니다. 음의 기운은 소비자의 이익이죠. 가치를 창출하고 분배하고 전략, 조직, 혁신, 효율, 성과, 사람, 이 양과 음의 기운이 일회성 대립의 단계에서는 서로 상극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좋은 일은 기업의 나쁜 일이니까 기업은 최대한 영업 과정에서 호갱을 만들어서 회사가 돈을 벌자. 그런데 이것이 순환되는 관계가 되면은 그런 회사 기업들은 축출되게 됩니다. 결국은 소비자의 이익과 같이 가지 않는 기업은 선순환되지 않는 기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축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은 가치 창출과 분배 순환, 기업가 정신은 가치 창출과 분배 선순환 리더십, 비즈니스 모델을 가치 창출과 분배 모델, 이렇게 놓고 보면 바로 홍익인간과 이화 세계로 가는 이것이 태극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유라시안 네트워크를 만들고 활동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서울대에 2008년도에 프로젝트 협약을 하고 인문대하고 이런 연구들을 했습니다. 주요 연구 과제들이 되죠. 그 다음에 민간 연구가의 주요 과제들이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앙유라시아 학술대회고 그 연구 결과를 몇 가지 소개하면은 남미의 몽골리안에 대해서는 손성태 교수님이 지난번에 우리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우리의 그림이 아닙니다. 이게 아즈텍의 여인들이에요. 이게 우리 신윤복의 그림이죠. 이게 우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지난번에 잘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어른이 외부 출장하는데 두루마기 입고 막대 쓰고 갓 쓴 모습이 이거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이 비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어 복습 풍습 제도 모든 면에 걸쳐 가지고 우리하고 얼마나 유사점 한두 개 같으면 우연인데 이 모든 게 같은 건 우연이 아닌 거죠. 카자흐스탄 연구는 우리 김정민 박사님이 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당군이 있다면은 카자흐스탄에는 탱그리가 있고 그리고 한국의 국가가 조선 주신이라면은 카자흐스탄 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루 주스, 오로타 주스, 크스 주스가 있죠. 우리의 마한 지한 변화가 있다면 오로타 주스, 크스 주스, 올루 주스가 있고 수도명이 아사달이면 우리 여기는 아스타나입니다. 이것도 우연이라고 과연 볼 수가 있겠느냐? 선녀 나무꾼부터 시작해서 뭐 언어 비슷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으로 설화가 비슷합니다. 고대 알타이 제국으로 자기들 현재 카자흐스탄이고 카자흐스탄에서 자기들 고대 제국이라고 얘기하는 주잔국입니다. 요거는 제가 안 썼습니다. 어딘지 아실 겁니다. 우리 구한국이죠. 환단국에 나오는 구한국이죠. 여기에 보면 위구르족이 주장하는 자기 고대 위구르 제국입니다. 제가 이제 백과사전을 가지고 베트남을 찾아봐요. 베트남의 역사가 어떠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트남의 역사는 기원전 한무제가 베트남을 정복하고 국군을 설치하면서 베트남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때부터 이제 얘들이 교화된 거예요. 미개인들이 교화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베트남 역사가 시작. 그 이전 역사 없어요. 찾아보세요. 베트남 역사 거기 써 있는 거 없습니다. 에이, 별 볼일 없는 애들 하고 우리 걸 쳐보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은 BC 108년 한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한 이후 개화되고 그렇게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우리가 아닌 것처럼 베트남도 아닙니다. 베트남 역사 5,000년. 자기들 5,000년 역사 주장합니다. 베트남 애들한테 물어보면 무슨 소리야? 우리 반만 년 역사인데. 다 불가리아 애들한테 물어봐도 반만 년입니다. 헝가리 애들한테 물어봐도 반만 년이에요. 다 자기들 반만 년 역사 주장하고 있는데 인터넷은 다 지워져 있습니다. 티벳은 2만 년 얘기하죠. 티벳은. 자,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